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3개 늘어난 14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네, 정 교수 측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어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강제 수사 시작한 지 76일 만인데 지난번에 구속영장 발부 때보다는 3개가 더 늘었는데 일단 그 11개에서 3개가 는 것, 어떤 것이 추가된 건지 내용부터 확인해 보죠. 네, 추가된 그 범죄 혐의는 금융실명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사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했다라는 혐의로 적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현재 3명의 차명 계좌 6개를 이용해서 수백 회 그 증권 거래를 했고 선물 투자나 이런 각종의 주식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는 그 관련된 코링크피 직원들에게 관련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삭제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사기 혐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조금 관리와 관련해서 딸을 허위로 등재해서 보조금을 허위로 이제 받았다라는 속여서 받았다라는 사기죄가 추가된 혐의이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공소장을 보시면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6개의 이제 비리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5개의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그리고 증거인멸 이 3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먼저 구속된 후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라고 할까요?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본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겠습니까? 입시 비리 관련해서 뭐 동양대 표창장이나 공주대 관련해서는 이제 알려진 상황인데요. 예. 새롭게 공소장에 드러난 부분 중에는 호텔 인턴 증명서도 위조했다 이런 혐의도 이제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호텔 경영학과에 관심을 보이자 그 호텔 인턴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모 호텔에 대한 그 대표이사의 어떤 이름을 위조해서 인턴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키스트에 대한 그 인턴 증명서도 허위이다. 실제로는 2, 3일 정도밖에 있지 않았고 특히 생명공학 연구소였는데 예. 뭐 선인장이나 어떤 식물인을 키우고 가서 하초를 갈아주고 이런 행동만 했을 뿐인데 실제로 인턴 증명서나 제3저자로서 이제 논문 이런 것들을 허위로 이제 등재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공주대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인턴 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됐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7가지 경력이 허위로 작성이 됐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또 주목할 부분이 딸이 공범으로 적시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딸도 공모하여라고 이제 적시가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딸도 실제로는 인턴이 본인이 이제 당사자기 때문에 인턴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입시에 활용했다.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종의 어떤 지원서라든가 자기소개 과정에서 그것을 녹여서 써내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알면서 가담했다라고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현재 기소 여부는 공범들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뤄진 다음에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검찰이 밝히고 있어서 실제로 공소장에 다른 공범의 공소장에 공모하여로 적시가 되어도 네. 기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까지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정 교수 측에서는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딸이 본인이 수혜를 입은 사실을 인지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본인이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난 그러지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뭐 어떻게 좀 밝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모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을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 현재로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행사나 사문서 위조나 만약에 조전 장관 딸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정상적으로 발부되는 줄 알았다. 왜냐하면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특히 서울대 인턴 증명서도 하루 이틀은 어떤 강의를 들었다는 것이고요. 공주대도 숫자는 적지만 일부는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는 이게 어른들이 또는 학교 프로세스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서 발급되는 줄 알았지 위조를 했거나 특히 어머니가 그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정상적인 서류인지 알고 입시 지원서에 냈다라고 만약에 변소를 한다.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당시에 이게 위조됐다는 것까지 서로 공모했다라는 뭐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또는 이메일 같은 증거들이 없는 이상은 검찰이 또 입증하기 난망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더군다나 조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나 예상컨대 소환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딸은 모른다라고 진술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범으로 적시가 됐지만 기소 여부까지는 검찰이 더더욱 이제 맞춰야 되는 퍼즐이 많아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죠? 만약에 조 전 장관 딸, 그러니까 입시 비리에서 보통 이제 자녀가 개입이 돼서 자녀마저 이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 서로의 대화 내용 있잖아요. 서로 주고받은 내용, 메일로 주고받은 내용, 이거 이렇게 허위로 작성을 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여러 가지 물증이 없는 다음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자기가 다 떠안고 우리 자녀들은 몰랐다, 내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 것이고 자녀는 이게 정상적인 건지 알았다라고 예. 변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확실한 물증과 진술 증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추가로 적시된 내용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공직자 같은 경우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을 모두 다 공개해야 되고 네. 직접적인 주식 거래가 금지되어 있고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각종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조 전 장관의 지위를 봐서 이 정경심 교수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차명 계좌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 정황은 굉장히 여러 명입니다. 3명의 이름을 빌려서 계좌를 빌렸다고 하는데요. 그 3명 중에는 뭐 헤어 디자이너, 본인이 다니는 미용실 디자이너도 있다라는 것이고 인터넷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지인 이름의 차명 계좌도 활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횟수도 굉장히 많아서 790회로 지금 특정이 되어 있는데 각종의 뭐 선물 투자, 주식 각종의 어떤 거래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금융실명법 위반 이외에도 이제 WFM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수익을 창출했다라고 하면서 2억 7,400만 원이 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어떤 불법 수익이다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불법 수익을 은닉한 정황을 포착하고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까지 적용이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차명 계좌 6개를 이용해서 790차례에 걸쳐서 입출금 등의 금융 거래를 한 혐의가 추가로 의심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경심 씨 측에서는 변수할 수 있는 어떤 뭐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전부 무죄 받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름을 빌려준 참고인들이 들어와서 내가 거래한 게 아니다라는 진술은 분명히 검찰에서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증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의 어떤 IP라고 하죠. 이걸 추적을 하면 그 사람과의 동선을 맞춰봤을 때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명 거래를 했다는 부분은 전부 무죄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뭐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6개 계좌 모두 내가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뭐 실제로 동생 정모 씨가 사용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부 무죄는 받을 개연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지금 정 교수 동생 그리고 조 장관의 오촌 조카와도 또 공모 관계가 있다. 공범으로 적시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오촌 조카하고 이제 공범으로 적시된 부분은 횡령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예. 이 부분이 사실은 형량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인데 이 WFM이나 코링크 PE에 관련된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회사 돈을 빼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남의 회사에서 돈을 횡령한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 금액도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유죄가 인정이 되고 특히 이게 업무상 횡령이라는 돈의 성격과 출처를 정경심 교수가 정확하게 알고 받았다라고 한다면 네.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양형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보통 형량입니까? 지금 업무상 횡령으로 지금 10몇 억을 지금 돌려받았다라는 주장인데 정경심 교수 측은 내가 10몇 억을 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회수했을 뿐 그것이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는 내 투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변제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불법성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만약에 횡령 금액이 5억이 넘고 10억이 넘는 경우에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이걸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서 오촌 조카가 돈을 주는 것을 정경심 교수가 얼마나 알았는지 경영권 행사를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각종의 어떤 뭐 펀드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유무죄를 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금액 회수의 의도라는 게 좀 불순해 보인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도 정황상 이건 좀 이상하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무죄에 있어서는 불리한 정황들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 변론 전략을 이렇게 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횡령이나 배임죄가 같으면 그럼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봤을 때 저는 제 돈 들어간 거 이외에는 더 불법적으로 그 혐의에 대해서는 취득한 게 없습니다. 범죄의 어떤 이익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변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이게 자연히 이제 조국 전 장관 조사와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은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1회 정도 공소장에 이름은 등장하는데 그쵸. 공범으로는 적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검찰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로는 보통은 공범이 기소 전에 공범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과정도 거치지 않고 공범으로 적시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어떤 혐의에 대해서 공범으로 적시하는 순간 이 사람이 소환 조사에서 어떤 혐의에 대해서 집중 추궁당할 것이 예고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전략적으로 일부 수사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찌됐든 조사를 마친 다음에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은 또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소장 변경 가능성까지 염두해서 현재로서는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를 해야 실제로 혐의가 있는지 그 사람이 범행의 고의라고 하는데 범위가 예. 있는지가 확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조사 과정을 거쳐야 공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검찰 입장에서 어쨌든 섣불리 그렇게 기소했다가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네. 공범이라고 적시해서 혐의를 뭐 예를 들면 4개를 적시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좀 무고하다 이 혐의에 대해서 그러면 또 그 공범을 삭제하는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예. 조사를 모두 마치고 아마 공소장 변경을 하고 조 전 장관을 기소한다면 공소장을 작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기소가 뭐 조 전 장관 예상대로 기소가만 예정이 된 거라면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의혹들이나 혐의 중에서 치명적인 거는 어떤 거라고 봐야 돼요?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도 법정형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해서 뭐 시세 조정이나 주식 관련해서 이런 불법적인 거래나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것이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그 불법성이 수익이 좀 작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다는 아니고요. 보통 예. 수십억, 수백억대로 이제 주식거래 시세 조정 차익을 발생시키는 범죄자들이 좀 있는데 요번에 네. 특정된 게 한 2억 7,400만 원이죠. 그렇죠. 적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양형을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사모펀드와 관련된 것보다는 입시 비리는 우리 법원에서 굉장히 엄단하는 부정한 추세입니다. 것. 예. 네. 부정하게 입시 과정에서 어떤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거나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작성하는데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네. 양형도 높습니다. 더군다나 대입 입시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정하게 처리했다, 업무방해에 가담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과거에도 뭐 여고에서 그 그렇죠.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죠. 예.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입시 비리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여부, 이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양형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 말씀해 주셨던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허위로 인턴 증명서 작성한 부분의 배경을 두고 그 검찰이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 것을 기화로라는 내용을 좀 적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좀 연관성을 열어두고 지금 공소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없죠. 허위 공문서 행사죄만 있습니다. 행사죄만. 그러니까 누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는 지금 현재 공소장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죠. 작성의 주체는요? 예, 그걸 이제 검찰에서 추가 조사로 이제 밝힌다는 것인데 만약에 또 다른 피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죄를 묻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검찰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생각은 조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도 이제 조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국 전 장관이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 부분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그 압수수색도 서울대에 있었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또 이제 좀 추가를 좀 조사를 하면서 나오겠네요. 조 전 장관은 인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위 내용이 아니다. 허위 예. 공문서 작성죄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어찌됐든 작성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지, 권한을 이임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가정에서 조 전 장관이 이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개입했다, 가담했다, 또는 본인이 지시를 했다, 또는 누구에게 이걸 하게끔 부탁을 했다, 이런 예. 여러 가지 혐의가 인정이 되면 허위 공문서 작성도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다음 주 중으로 이제 소환 조사 가능성, 이번 주 내로 이제 소환 조사 가능성,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사실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소환에도 몇 차례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병보석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 가능성 네, 어떻게 보십니까? 보석 가능성을 이제 검토를 하긴 할 것인데 예. 결국은 관건은 얼마나 건강이 악화되고 수감 생활을 할 수 없느냐 부분일 겁니다. 구속 재판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뇌경색, 뇌졸중 이런 진단이 의학적으로 실제로 굉장히 건강에 치명적인, 생명에 치명적인 질환이다라고 한다면 보석 청구도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예. 근본적으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보석 청구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는 증거와 관련된 혐의만 3개가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석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고 예. 만약에 법정에서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전부 부인하지만 법정에서도 모두 다 자백하는 걸로 변론을 바꾸는 피고인들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는데 전부 부인하면서 일부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만 호소해서는 보석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좀 검토하고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청구를 할 것이고요. 가능성이 적다면 청구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뭐 사안별로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뭐 그 변호사께서 보실 때는 이 상태에서 신청한다면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떻게 좀 증거인멸, 예상하세요? 증거교사 이런 여러 가지 혐의가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증거인멸은 아예 법에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로 증거인멸이 있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면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좀 정경심 교수가 보석 청구로 나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인데 만약에 뇌경색이라는 게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 건강에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건강상의 악화가 의학적인 어떤 진단과 그 복수의 어떤 병원에서 그거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된다고 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참사와 관련해서 미흡했던 부분이나 뭐 의혹이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좀 재수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들여다볼 것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특별수사단이 출범을 했고 검사 8명과 수사관 10명이 이제 배당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예.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예.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수사 이외에 조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더군다나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먼저 특조위에서 고발을 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조위에서 가장 먼저 그 주장하는 것이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CCTV, 그러니까 DVR을 조작한 혐의, 그러니까 뭐 다르다는 거죠,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처음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인데 어떤 한 학생이 굉장히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는 뭐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헬기를 타지 못해서 4번이나 이송을 하는 바람에 살리지 못했다 이런 의혹도 있어서 그 당시에 어떤 정황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는 수사 외압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것을 조사해라, 법 적용을 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는 고발까지 들어와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 고발 사건도 들여다볼 예정으로 보입니다. 예.
확정 판결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들여다보고 그리고 마지막 짚어주셨던 것처럼 수사 외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텐데 구성을 보면 사실 기존에 이제 이 수사를 했던 검사들도 이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사실 이 과거에 했던 것을 다시 들춰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한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사건이 많이 흘렀죠. 그만큼 이제 새로운 증거라든가 새로운 또 증인 이런 것들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과거의 수사 결과보다 더 많은 결과를 내오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미 있는 성과는 우리가 그 생물처럼 수사도 생물처럼 또 다른 증거가 튀어나올 수 있는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 입장이고요. 참사 원인부터 그리고 사고 당시의 상황부터 그리고 그 당시 그 이후의 수사 과정까지 모든 것을 면밀하게 꼼꼼하게 보고 있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결과는 저희가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유가족, 그 가족 협의회, 4.16 가족 협의회하고도 협조를 해서 이 가족들이 주장하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예. 않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본다고 하니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의미는 그만큼 절차의 정당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이런 아픔을 가진 가족들의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는 마음을 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주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광주에서 열렸는데 뭐 당초에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유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았죠. 그리고 출석하지 않고 있는 건데 최근 저희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모습 방 보셨죠? 네, 예. 뭐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저 정도의 건강 상태나 인지 능력이면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것 자체가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원을 향해서 오히려 왜 불출석을 허가해줬느냐, 취소하라 이런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검찰에서 그런 의견을 어제 8차 공판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했고 다시 살펴봐 달라 이런 주장을 했고요. 재판부에서도 그러면 다음 재판 기일까지 양쪽에서 의견을 제출해라.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라. 그 의견을 보고 불출석 허가를 한 것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 상태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진술이나 진단서나 또 변호인들 검찰의 공방을 거쳐서 이 불출석 허가가 취소되고 다시 구인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번 불출석 허가가 났던 것이 뭐 이런 진단서나 이런 것들을 내서 그랬던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똑같이 이걸 낸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변호인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우리가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것은 알츠하이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도 있기 예. 때문에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것이고 보통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피고인에게도 방어권 행사 보장 차원에서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다고 하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의견도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인데 오히려 이제 검찰 측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서 성실하게 재판을 받는 것도 하나의 의무이고 네. 더군다나 피고인의 주위에 있다는 것은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네. 재판부한테 또 반성하는 그렇죠.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므로 인해서 그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 말살하고 본인이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실체 진실이 가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서로의 의견이 지금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알츠하이머라는 것이 초기 중기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골프를 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이 골프라는 운동을 또 의사가 권고했다라고 지금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어서 실제로 인지 능력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단서를 재판부가 의무기록지, 진단서, 소견서 모두 다 검토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애초에 진단이라는 것이 뭐 몸이 좀 불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게 이유였다면 이런 건 이유가 안 되겠지만 인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알츠하이머라는 게 요즘에 의사 선생님 10년, 15년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 어떨 때는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할 정도의 인지 능력과 사고 능력을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 좋지 않을 때는 전혀 과거의 기억을 하지 못한다거나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어서 재판부도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고 불출석을 허가했으나 지금 또 새롭게 저렇게 골프장 모습이 등장을 하다 보니
보니까 다시 한번 보강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라고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